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드디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과 수업에서 고려시대를 다 마무리하고 오셨죠.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15쪽과 16쪽을 통해서 조선이 어떤 과정에서 건국이 되었고, 건국 초기에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자 통치체제를 정비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5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고려의 마지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왜 멸망을 했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려 말에는요. 이전에 문벌귀족, 호족, 무신들을 이제 무신들의 시대가 다 지나고 새로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고려 말에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원나라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원나라 황제의 측근으로 성장했거나 원나라의 통역을 하기 위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또는 기씨 집안처럼 그 공녀로 보냈던 딸이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되면서 권력을 얻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이 권문세족들은 갑자기 이제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뭐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재산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재산이라고 한다면 역시 부동산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넓은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지었냐면 땅이 워낙 넓어서 저기 산부터 여기 강까지가 다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땅의 경계를 구분할 만큼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누군가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가져버리면 대다수의 백성들 또는 평범한 농민들은 땅 한 평도 갖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문세족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특혜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작 세금을 내는 평범한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안향이 그 원나라에서부터 들여온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을 배운 사람들인데요. 이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과 달리 뭔가 인간의 심성, 인간의 마음의 어떤 본성, 또는 우주의 원리, 이런 걸 연구하는 또 새로운 유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구해서 하고자 한 게 뭐냐?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진사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 안으로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고 왕보다 더 큰 힘을 누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나라 밖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당시 조선이 건국될 당시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일본에서 바다 건너서 이 바닷가 해안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왜구, 쉽게 말하면 해적대입니다. 해적대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고려의 이제 해안가 지방뿐만 아니라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내륙 지방까지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서 쫓겨온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요 세력들이 또 이 고려 국경지대, 북쪽의 국경지대를 또 쳐들어와가지고 고려가 아주 또 쑥대밭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새롭게 떠오른 무인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생님만 알고 있나요?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다.
자, 이렇게 정도전과 정몽주, 최영, 이성계 같이 신진 사대부와 신흥 모인 세력은요, 실제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이성계가 자신의 상사였던 최영의 명령을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실 반란인데요. 군대를 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이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지도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국 지도를 한번 보시죠. 원래 이 중국의 주인이었던 원나라, 그 몽골이 세운 나라죠. 이 원나라가 그 13세기가 되면 120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분열을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중국의 주인으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명나라인데요. 이제 명나라는 기존의 한족이 세운 국가고요. 원나라는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족이 세운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원나라와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체 무너지고 있었던 원나라는요, 이제 중국의 주인 자리에서 쫓겨나고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쪽으로 근거지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차지한 나라 바로 명나라가 되는데요. 이 명나라가 이제 새롭게 중국의 주인이 됐으니까 고려랑도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원래 고려는 북원이랑 원나라랑 이제 사위이자 장인어른의 국가, 황제이자 신하의 국가 이런 관계가 됐었는데, 그 공민왕 때부터 고려도 원나라의 간섭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죠. 자, 그런 과정에서 명나라가 등장을 하니까 이 명나라가 고려한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야, 니네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야, 니네가 그 원나라한테 그 줬던 땅 있잖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그 지역을 우리한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철령위라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 네모 쳐져 있는 지역. 자, 명나라가 앞으로 이 지역은 우리 명나라가 관리하겠다라고 고려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고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명나라가 등장해가지고 또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게 되죠. 야,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 땅 또 뺏겨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왕이었던 우왕과 그 우왕의 신하였던 최영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명나라를 혼쭐 내주자. 명나라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자신의 부하였던 이성계를 요동 정벌로 보냅니다. 요동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요동 지역이거든요. 요동 지역에 가서 명나라랑 한번 붙고 와라.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라 하고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성계가 갔어요. 가다가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다가 이제 위화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금 이제 국경 지역에 압록강 지역에 있는 요 섬 같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명나라랑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얻을 게 없다. 이길 수도 없고 해서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동을 정벌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데요. 왕은 이러한 이성계의 건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요동으로 나아가서 명나라랑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성계는 결심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가다가 군대를 돌려서 어디로 가냐? 개경으로 가는 것이죠. 수도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군사 반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이 이성계의 반란이 성공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아시겠지만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조선의 입장에서도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지만 고려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반란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그 군대를 돌려서 수도로 돌아온 거니까요. 수도로 돌아온 이성계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신진사대부들과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일단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빼앗고 다시 신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한 제도가 무엇이냐? 과전법인데요. 과전법은 쉽게 말하면 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대농장의 그 토지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불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문세족의 땅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을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관리들에게 그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문세족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 이후에 개혁에 대해서 신진사대부들 입장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온건파와 온건신진사대부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온건파는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되 개혁만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개혁만 하자. 그리고 반대로 급진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자라는 입장입니다. 둘 다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 공감을 합니다. 둘 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그냥 기존의 고려를 유지하면서 법이나 제도만 바꿀 것이냐 아니면 아예 고려라는 나라도 없애고 새로운 나라부터 시작할 것이냐의 차이였는데요. 결국 급진파가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이 혁명에 반대하는 온건파를 제거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는 것이죠. 자, 이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잖아요. 신진사대부는 뭘 공부했다? 성리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도 건국 초기부터 우리는 성리학을 통치 방식으로 채택을 하겠어. 성리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제 유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압록강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명나라에 반대하지 않고 명나라에 사대를 하겠다. 명나라를 우리의 임금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정몽주는 이제 역성혁명에 반대했다가 제거를 당했죠.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선족교에서 철퇴를 맞아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제 정도전,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궁궐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거부터 그 서울의 사대문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해서 모두 정도전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왕이라는 건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근데 어떤 아들이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좀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왕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망나니 같은 인간이 태어났는데 걔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좀 항상 이 왕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재상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2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만약에 왕이 대통령이라면
그 밑에 국무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왕의 그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왕 같은 경우는 왕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다.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초기, 조선 초기에는 왕의 힘을 키울 거냐, 재상의 힘을 키울 거냐를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제도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의 통치 기구는 왕과 의정부 그리고 육조 요 세 가지 기구가 핵심입니다. 왕, 의정부, 육조가 세 가지 핵심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의정부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요 세 명의 재상이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나라의 정치를 통틀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육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 재정, 의례, 교육, 국방, 법률, 토목 이거 우리 그 삼성 육부제 할 때 그 육부의 역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육조는 행정 실무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 자, 이렇게 해라 라고 결정을 내리면 육조가 그걸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육조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 의정부가 그래 잘했네 하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의견을 또 내면 의정부에서 또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육조에다가 또 실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런 체제 의정부가 중요해지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가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초기에 왕과 의정부 그리고 육조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어디서 이뤄진다? 의정부에서 이뤄진다 하는 체제를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자, 그런데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의 세 번째 왕인데요. 아시겠지만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고 자신의 형을 왕으로 만들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방원은 그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첫째 아들도 아들 뿐더러 넷째 아들이고 또 큰 형과 둘째 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왕위는 보통 둘째 형한테 넘어가고 이제 첫째나 둘째에게 넘어가고 또는 그 둘째의 아들, 첫째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태종은 그 방법을 깨고 왕권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태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 의정부의 역할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요. 육조가 왕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육조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의정부를 건너뛰고 육조와 왕이 직접 정치를 하는 이런 체제를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 자, 육조 직계제는 왕권이 강화되는 제도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권이 강화되는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반면에 태종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 세종대왕 때는요, 아버지가 왕권을 굉장히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굳이 왕권을 또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왕이 가진 권력을 재상이랑 좀 나눠서 정치를 같이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종 때는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해요. 왕권을 좀 줄이고 재상권을 강화시키고요. 그러다가 세조 때가 되면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세조와 태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종은 아까 말했죠. 세조는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내고 그 자리를 빼앗아 온 사람이잖아요. 일단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왕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왕권을 반대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강화된 왕권은요, 언제 완성이 되냐? 바로 경국대전을 반포하면서 조선 전기 최고의 법전, 조선의 기본적인 통치 방식을 하나로 정리한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전의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죠. 자, 밑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중앙 통치체제. 중앙에서 정치는 어떻게 했냐. 일단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 뭐라 그랬죠? 의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육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언론기구인데요. 언론기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왕을 비판하고 이제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권이 너무 강하면 왕이 이제 폭정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비판을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잔소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하들 편만 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하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3사는 어디가 포함이 되냐? 여기 중요하죠.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요 기관이 묶어서 3사라고 부르는데요. 사헌부에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뭐 뇌물을 받진 않는지, 뭐 월급을 더 받진 않는지, 뭐 이런 거 감시하고요. 사간원은 국왕한테 잔소리하는 역할입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이제 학술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이제 책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뭐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도도 만들고 이런 연구 기관인데, 이 근거를 여기서 찾아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홍문관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래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볼게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때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경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경연이 뭐냐면 왕이랑 홍문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책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하는 시간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신하들이 이때만큼은 왕의 스승이 돼가지고 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막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자신의 의견을 또 개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3사의 언론 활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소문을 올릴 수 있는 상소제도도 있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이나 산속에 사는 이제 유생들도, 이제 양반들도 왕한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이죠.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쪽으로 가시면 지방행정 조직이 있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조선은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 보이시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요. 그 도 안에 군과 현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향리는 이제 지방에서 그 사도 옆에서 이 마을을 다스리는 그 지역, 지방 지역을 다스리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이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향리로 임명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령, 사또는 원래 막 서울 출신인데 이제 막 충청도로 발령을 받으면 충청도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사또 옆에서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희 마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여기다가 지방의 그 양반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설치한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유향소입니다. 유향소는요, 지방 사족, 쉽게 말하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에요. 지방에서 오랫동안 양반들이 살면서 그 지역을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사또가 새로 왔다 그러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지역 사정이 어떤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수령이 막 너무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게 견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수령 밑에 향리가 뇌물을 받진 않는지 이런 거 감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풍속을 교화하기도 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관리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과거 제도를 시행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어지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과거로 등용되는 사람보다 음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는 천거나 음서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일부. 대부분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시험을 통해서 뽑으니까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을 했죠. 이 과거 제도에는 문과가 있고요. 묵과가 있습니다. 자, 이 묵과, 고려 시대에는 묵과가 없었는데요. 이때는 새로 생깁니다. 반면에 승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은 유교를 더 중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승려를 과거로 선발하는 제도는 사라졌다. 자, 그리고 관리를 뽑고 임명할 때 좀 더 공정하게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는 바로 서경이라는 제도입니다. 서경은 5품 이하의 관리, 9품부터 5품의 관리, 약간 하급 관리들을 임명할 때는 대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 사람을 여기다 임명할 건지 말 건지를 신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견제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같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상피제라고 하는데요. 요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청주고에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청주고에 입학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부모님이 여러분한테만 막 수행평가 점수를 막 많이 주신다든지 막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못하게 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상피제도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기구가 있는데요. 외란 이후에 비변사라는 기구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비변사는요, 임시 기구예요. 필요할 때만 잠깐 설치됐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해산되는 그런 기구인데, 어떤 때 만들어지냐? 국방 문제가 생겼을 때,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전쟁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잠깐 신하들이 모여서 비변사에서 회의를 열고 빠르게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요. 외란이 거의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비변사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거의 다 원래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란 이후에 국방 문제 외에도 국정 전반을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고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체계는 있지만 권력을 다 비변사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세도 가문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비변사를 다 장악하고 권력을 모두 독차지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다. 요 얘기, 이 비변사의 이야기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요.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어서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